예, 그 한국 외대 중앙아시아학과의 손여운 교수님께서 사회를 보시겠는데요.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손 교수님.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식사들 다 하셨어요? 식사하시고 편안한 가운데 이제 세미나를 참여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그 한국 기록과 정보문화학회와 한국외대 정보기록학연구소 공동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그 한국외대 중앙아시아과 손용원이고요. 오늘 부족하지만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다들 여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다 아시겠지만 실크로드와 중앙아시아, 티무르 시대의 사마르칸트와 부하라입니다. 다들 기대하시고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몽골 제국 이후에 중세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제국을 건설했던 티무르의 업적과 그리고 세계 문명 교류의 통로이자 공간이었던 실크로드 중심 도시로서 그 당시 사마르칸트와 부하라의 발전과 번영, 특히 이제 건축과 예술을 통해서 티무르 제국 시기의 실크로드 문명 교류 유산과 더불어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발표자 선생님과 토론자 선생님 그리고 간략하게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자 선생님은 인하대학교 교양대학 성동기 교수님입니다. 성동기 교수님은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국 최초로 오늘 발표하시는 아모르 티모르라고 하는 서적과 그리고 제가 추천사를 썼지만 최근에 우즈베키스탄 역사에 관해서 한국 최초로 서적을 발간하신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동안 중앙아시아 지역 연구, 특히 우즈베키스탄 지역 연구에 매진하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한국 최고의 우즈베키스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노명환 교수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오늘 지정 토론에는 두 분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외대 중앙아시아 연구소에서 몽골을 중심으로 해서 광해 중앙아시아를 연구하고 계신 이평래 선생님이 토론을 맡아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앙카라 대학교에서 오스만 제국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이영희 선생님께도 신진학자의 날카로운 비판적 시선에서 아마 토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는 각 한 10분 정도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세미나에는 특별하게 이제 세 분의 귀한 선생님들을 모셨는데요. 경희대학교 사학과의 강인욱 교수님하고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어과 신양석 교수님 그리고 지금 아직 들어오시진 않으신 것 같은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해석센터 추진단 김덕순 기획협력팀장을 특별 초대석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 선생님들께서는 토론이 다 끝난 이후에 제가 따로 시간을 들여서요. 발표 주제와 관련해서든지 아니면 자유롭게 본인의 전공 아니면 관심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신데요. 발제와 지정 토론 그리고 특별 초대석의 세 분 선생님 말씀이 끝나면 여기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에게 코멘트와 질의할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발제자이신 성동규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규 교수님 준비되신 대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발표 시간은 1시간 내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들리십니까? 네네. 예. 반갑습니다. 성동규입니다. 제가 이제 아미르 티모르를 책을 썼기 때문에 깊지는 않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연구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즈베거 자료가 사실은 우즈베키스탄 독립한 이후에 두 가지 주제를 역사학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당연히 티무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근대 그 우즈베키스탄의 이제 그 엘리트 그러니까 뭐 자디드라고 그러는데 아시죠? 자디드 연구가 정말 선풍적이었어서 새 책이 나오면은 자디드 아니면 아미르 티무르였습니다. 아미르 티무르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매달 책이 나올 만큼 엄청 나왔습니다. 제가 우즈베어 된 거 전부 다 수집을 해가지고 출장 가서 수집을 해가지고 번역을 하고 심지어 뭐 티무르 소설도 있고 뭐 정말 학자들이 다른 연구 안 하고 전부 다 티무르에 매달리고 그 자디드에 매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우즈벡 학자들이 티무르를 어떻게 새롭게 조명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좀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로 된 이제 티무르 자료도 이제 수집을 많이 하고 해서 이제 그 티무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좀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티무르의 그 어떤 그 에스닉 아이덴티티라고 한다면은 그 뭐 다들 이제 그 뭐 절대적 다수의 학자들이 이제 그 바를라스 계이기 때문에 몽골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의 학자들도 그거는 인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인정을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말은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그 국내 모 대학에서 제가 우즈벡 역사 특강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국내니까 제가 이제 좀 이제 시원하게 이야기를 티무르는 몽골계가 절대적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우즈벡에서 유학 온 우즈벡 여학생이 저한테 잘못된 것이다. 티무르는 우리하고 같은 우즈벡 민족이지 왜 그 사람이 몽골이냐고 이제. 그래서 사실 그 제가 나온 과학 아카데미 역사연구소에서도 제 친구가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저보고 그 책을 제가 그 저술한 책을 갖다가 그 타시켄트에 있는 티무르 박물관에 전시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티무르 박물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외국 사람이 쓴 아미르 티무르 책을 전시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별도로. 나 그렇게 안 한다고 저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안 한다 그랬는데 여하튼 아주 이제 민감한 이제 그런 그 사람들 부분인데 교과서 보고 이제 그 애들 그 수업 그 교육 받는 걸 보면은 티무르는 뭐 우즈벡 사람들의 민족 영웅입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뭐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게 맞다라고 제가 무슨 대꾸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예 뭐 우즈벡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그런 말도 안 합니다. 괜히 해봐야 뭐 피곤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우즈벡 자료하고 말씀드린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그냥 간단히 뭐 연대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뭐 그 자료 보시면은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보니까 그 티무르의 그 유년 시절이 상당히 그 보니까 불행한 그 바를라스계가 보니까 저기 뭡니까 지금 차카타이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실패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그 차카타이 강국을 통치하는 이제 칸의 어떤 반역자 집안, 역적 집안으로 이제 몰리게 되고 그런 사이에 이제 그 아버지는 그 뭡니까 숲이에 빠져가지고 이제 집안일은 돌보지도 안 하고 매일 뭐 수영한다고 기도한다고 뭐 밖에 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아버지가 이제 그 집안을 다스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티무르가 이제 워낙 어릴 때부터 뭐 용맹하고 뭐 다들 뭐 그렇게 또 적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년 시절 때 뭐 용맹하고 뭐 싸움 잘하고 뭐 정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으로 나오던데 보니까 이제 조카를 견제하는 그 삼촌 그래서 이제 티무르의 삼촌이 이제 작은 아버지격인 이제 하지 바를라스 하고 티무르하고 결국 이제 그 지역의 통치권을 놓고 이제 겨루게 되는데 사실 뭐 삼촌이 이제 사실 죽이려고 합니다. 몇 번을 시도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투글룩 티무르를 만나면서 이제 티무르는 이제 이 사람의 충성맹세를 하게 되고 삼촌은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투글룩 티무르를 만나는 계기로 해서 이제 뭐 자기 지역의 그 통치자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민심을 많이 잃게 됩니다. 민심을 많이 잃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자카르타의 중앙아시아로 이주해가지고 여기 통치하면서 사는 몽골인들하고, 그 다음에 원래 지금 우즈베키스탄 지역은 아니고 더 위쪽에 카자흐스탄 쪽 이쪽에 이제 유명민들하고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몽골인들은 이슬람화가 되고 이제 정주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 이슬람화된 정주화된 이 몽골인들하고 여전히 유목적인 걸 지키는 유지하는 사람들하고 결국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결국 이제 투글룩 티무르하고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일리아스 호자하고 이제 결국 티무르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자기 국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조금 더 확인해야 되는 게, 과연 티무르가 뭐 3개국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이제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 이슬람은 아버지 영향으로 아주 상당히 믿음이 강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만, 결국 이제 투글룩 티무르의 이제 세력에 대항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징기스칸과 자무카의 관계처럼, 태무진과 자무카의 관계처럼 이 아미르 티무르도 자기를 일종의 도와줬던 이제 절친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미르 후세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르 후세인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뭐 저도 보니까 거의 뭐 태무진과 자무카 관계처럼 되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최종 이제 승자, 이제 전쟁에서 결국 이제 태무진과 이제 자무카의 그런 경쟁 구도처럼 나중에 결국 이제 티무르하고 미르 후세인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기면서 중앙아시아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징기스칸하고 그것도 비교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투글룩 티무르 세력과 전쟁을 하면서 이제 패배를 또 많이 당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가장 유명한 전투가 보니까 진흙탕 전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가 내리가지고 이제 뭐 말들이 이제 이동을 못하게 되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전쟁인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뭐 하여튼 되고, 또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세이스탄, 제가 뭐 페르시아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영어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에 화살을 맞고 절름발이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369년 이제 미르 후세인과의 조약을 파기하고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중앙아시아를 지금 차카타이 한국, 우즈베키스탄 지역을 통일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마르칸트의 수도를 둔 티무르 제국이 시작이 되는데, 저 원정기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 뭐 복잡하고,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왜 티무르는 원정을 떠나서 그 지역을 정복하게 되면은 왜 거기에 그러니까 식민 정부를 만들지를 하지 않고 왜 가서 그냥 전쟁만 하고 전리품만 가지고 왔느냐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전리품만 가지고 이 티무르 군대가 다시 사마르칸 돌아가면은 그 다음에 파괴된 도시가, 지역이 다시 이제 세력을 만들어서 또 일어선단 말이죠. 그럼 또 티무르가 또 갑니다. 그래서 뭐 호레제는 뭐 5번인가 뭐 원정 갔다 그러고, 페르시아도 여러 번 원정 갑니다. 다시 말해 한 번 가서 이제 식민 정부를 만들고 그 지역을 뭐 체계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뭐 부수고 다 들고 와가지고 사마르칸트 가고 또 이제 덤비려고 하면 세력이 커지면은 또 가서 이제 또 덤비가, 이게 사실 티무르의 원정 방식이었고 이제 어떤 정복의 방식이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징기스칸하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 뭐 제가 분석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티모르 관련된 책들을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결국 티모르는 학살자고 징기스칸은 뭐 창조자다까지 이제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티모르는 정말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이고 약탈만 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고, 징기스칸은 물론 사람은 많이 죽이지만 거기에 따른 이제 나중에 어떤 조치들이 이제 뭐 인류 발전에 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의문이 들었던 게, 티모르는 제가 한번 늘 그 책에서 쓰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만, 중앙아시아 통일을 하고 난 이후에 많은 외국과의 전쟁, 국제전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책도 다 그렇게 적어나게 패배했다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토리가 팩트를 본다 그러면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으면 이 사람도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마르칸트에서 적군이 와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티모르는 평생 원정만 떠납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 히스토리컬 팩트인데 원정만 떠납니다. 정말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페르시아, 아랍으로, 뭐 러시아로, 인도로 이런 원정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아주 험난한 길입니다. 여름이면 여름대로 덥고 겨울이면 겨울대로 춥고 하기 때문에 왜 그러면 원정만 떠났냐면, 이게 제 가장 큰 퀘스천이었습니다. 왜 티모르는 원정만 떠났을까? 그리고 왜 티모르가 원정을 떠났을 때 티모르 군대는 아무도 뭐 불평하지 않고 잘 따라갔느냐 말이죠. 그리고 원정 가서 한 번도 어떻게 전쟁에 지지를 않았냐 말이죠. 이게 제 가장 중요한 퀘스천이었습니다. 나름 이제 그 답을 찾으려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뭐 아직 깊이 있는 수준은 아니고, 그래서 여하튼 이 세 가지가 제가 가장 이 티모르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무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았고,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뭐 여기 뭐 보면 뭐 모골리스탄 5차 원정 떠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헤라트 정복하고 이제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톡타무시하고 이제 뭡니까? 톡타무시가 이제 티모르한테 이제 지원 요청을 해서 티모르가 이제 톡타무시를 도와주게 되고, 이것이 러시아가 몽골의 지배를 더 받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저는 이제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결국 톡타무시가 이제 톡타무시는 이제 칸의 후예이기 때문에 어떤 지위적으로 볼 때 아미르 티모르와 계속 자기를 차별화시켰습니다. 나는 칸의 후예고 티모르는 칸의 후예가 직계 후손이 아니다. 그런 이제 어떤 신분적인 차별을 계속 보이면서 티모르를 나중에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티모르가 결국 이제 올라가서 이제 손을 좀 보는데, 그래서 이제 톡타무시 이야기에서 재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스파한에 가서 이제 7만 개 해골로 탑을 쌓았다라고 이제 이게 아마 기록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화가가 정말 해골로 7만 개 탑처럼 이제 그림을 그린 게 아주 유명한 그림이 또 있고, 호레점으로 5번 원정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1401년에 이제 다마스쿠스하고 바그다드 또 재차 침략을 해서, 그러니까 한 번 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갑니다. 여러 차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런 작전을 쓰는지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약탈만 목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가가지고 싹 다 빼들어 오고 난 다음에 또 몇 년 지나서 이제 여기가 좀 또 살만해지면은 또 가가지고 이제 또 빼들어 오는 거죠, 이게. 완전히 그냥 페르시아, 이 아랍의 이 정말 화려한 이 실크로드 도시들, 인도의 델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도시들의 어떤 많은 것들을 갖다가 물자와 이 사람을 갖다가 계속해서 가지고 옵니다. 여러 차례. 그래서 이제 여기 1402년에 드디어 이제 가장 중요한 오스만 투르크와의 앙카라 전투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앙카라 전투에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보야지드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전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번역을 했고, 여하튼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칸반도 쪽을 계속 위협하던 신흥 강국이었던 오스만 투르크,
그러니까 제가 조사한 그 내용에 보면은 이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발칸을 넘어서 동유럽까지 위협을 하려고 하던 차였는데 그때 티무르가 제동을 겁니다. 너 나하고 좀 싸우자 이렇게 이제 제동을 걸어가지고 그래서 1402년에 앙카라로 원정을 가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강력한 군대 티무르 군대와 이 신흥 강국 이 오스만 투르크의 군대가 앙카라에서 결전을 치르는데 전쟁은 아주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너무나도 싱겁게 끝나버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앙카라 전투 때문에 유럽 사회가 발칵 뒤집어진다고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기 뭡니까 그 영국의 그 팀블레인 대왕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국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어떤 그 징기스칸의 그런 파괴력, 몽골 제국의 파괴력 갖다가 정말 경이롭게 쳐다봤고 그걸 분수하고 싶어 했고 또 그걸 배우고 싶어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를 위협하던 오스만 투르크 군대를 갖다가 정말 단기간에 박살내버린 티무르는 도대체 누구냐?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유럽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고 그래서 이제 그 몇몇 그 왕이 그 티무르한테 이제 친서를 보내고 또 사절단을 보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들은 그 클라비오 그 신부가 이제 티무르를 알인한 것은 히스토리가 팩트고 그 사람도 직접 책을 쓰기도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정확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티무르가 오스만 투르크를 박살을 내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유럽은 절대로 공격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 티무르가 제가 이거는 그 기록은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티무르가 유럽 왕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나는 유럽은 안 간다. 안심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원서를 제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죽기 전 마지막 원정길이죠. 명을 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오트라르에서 이제 갑자기 급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긴 원정길, 30년 넘는 원정길을 갖다가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티무르 내용은 제가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트라르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몽골의 그 사절단, 징기스칸이 보낸 몽골의 사절단이 오트라르에서 이제 큰 일을 당하잖아요. 아시는 것, 뭐, 이날축이라는 호레즘 샤의 그 지역을 지키는 사람이 몽골 사절단들을 다 이렇게 하고, 또 뭐, 한 명을 살려서 도망가가지고, 다시 징기스칸이, 분을 못 참고 다시 항니 사절단을 보냈는데, 또 이제 죽이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날 오트라르에서의 몽골 사절단 사건이 결국 징기스칸이 이 중앙아시아를 가게 되는 발단이 되었다라고 이제 적혀 있고, 그래서 저는 오트라르라는 도시가 좀 이게 뭐 의미가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 이제 소설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오트라르에서 몽골 사절단이 그런 걸 당하면서 징기스칸이 이 서진을 하고 이 서쪽 지역을 부응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몽골 제국의 이 세계 정복의 단초가 된 것이고.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티무르는 이 서쪽 지역은 다 한번 지배를 다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명을 치려고 하는데 그 명 치려다 죽은 데가 또 오트라르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 세계 정복의 끝점이 또 오트라르이기 때문에 또 뭔가 또 이게 뭐 역사적으로 좀 희한한 또 그런 스토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건 제가 그냥 제 나오는 책에 이제 그냥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어떤 책에 이제 뭐 4만 킬로 넘게 이제 이 원정을 떠났고 이게 이제 이게 거의 1년이 넘는 그 정도 거리고 그리고 1,000일 넘게 행군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습니다. 페르시아 문헌이라든지 이 아랍 문헌 이런 것들이 사실로 되어 있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170일 동안, 그러니까 원정을 떠나서 전쟁을 한 횟수만 따지니까 170일 정도 계산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170일 동안 하루도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170일 동안 죽였던 적의 수가 1,700만 명이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히스토리 팩트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뭐 말을 지어내려고 한 것 같은데 일단 죽이기는 엄청 죽였습니다. 네, 죽이고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10만 명 정도 죽입니다. 그 당시에 무기를 어떻게 하루에 10만 명을 죽일 수 있느냐 이런 또 의문이 들더라고요. 뭐 대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것도 아니고 뭐 기껏해야 뭐 그 제가 야 10만 명을 어떻게 죽이느냐 심지어 어디 가서는 이제 전쟁을 할 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부 다 파묻어 주겠습니다. 뭐 그런 뭐 이라도 소개가 되던데 저는 이게 가장 의심스러웠어요. 또 하루에 10만 명을 죽이려면 도대체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일요일 밤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이제 저 자료를 사실 인터넷에 있는 자료 제가 이미지고 뭐고 엄청 찾았습니다. 정말 쓸거리를 제가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저는 이제 페르시아 자료나 이런 걸 제가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제가 우즈벡에서 가져온 우즈벡 그 역사 자료, 그다음에 러시아 자료, 그다음에 뭐 영어 자료 해서 하다고 인터넷으로 엄청 찾았습니다. 찾다 보니까 또 별별 재밌는 게 많더라고 보니까. 네. 제가 찾은 것은 아미르 티무르가 체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미르 티무르 체스를 별도로 자기 방식대로 체스 판을 새로 바꿉니다. 그 그림이 이미지에 있더라고 보니까 기존에 있는 체스 판에 한 칸을 더 만들어 가지고 제일 뒷칸에다가 대포를 놨더라고요. 대포를 갖다가 체스판 위에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찾은 자료 중에 하나는 아미르 티무르 군대가 대포를 갖다가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했다라는 그 자료를 제가 좀 찾았습니다. 이걸 읽었는데 저도 궁금한 게 어떻게 하루도 전쟁에 앉을 수가 있냐. 분명히 뭔가 정말 징기스칸의 몽골 군대가 이 정말 탁월한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기마병을 가지고 전쟁에서 계속 이겼던 것처럼 티무르도 뭔가 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이미 몽골의 기마 전술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졌다 이제. 웬만한 유목민 군대라든지 뭐 웬만한 아시아 쪽에 있는 군대들은 이미 몽골의 그 시대를 초월했던 그 기마 전술을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패배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나름대로 계산을 했고 그러면 티무르가 계속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계산했는데 그 체스판의 대포를 제가 보고 또 그 자료를 보면서 티무르가 실제로 전쟁에서 대포를 본격적으로 활용했고 또 그 어떤 학자는 보니까 티무르의 그 포병을 갖다가 이 나폴레옹의 포병까지도 이제 비교를 하더라고.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던데 여하튼 뭐 확률적으로 볼 때 티무르 군대가 기존의 몽골의 기마 전술, 기마병의 그 기마병과 더불어서 플러스 포병을 제대로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델리 인도 원정 떠날 때에도 보면은 세미라의 티무르 관련된 세미라를 보면은 티무르 군대가 아주 긴 화성총을 들고 있는 그 세미라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이게 인터넷을 뒤지니까 이제 진짜 막 좀 나오던데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역사적인 자료로 뭐 100% 인정하기 힘듭니다만 그 세미라에 보니까 그 델리를 들어갈 때 화성총을 들고 들어갔다고 나오고 또 보브르가 그 북인도로 넘어갈 때 그때 이미 보브르는 그 화성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뭐 제가 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말 1차 역사서에서 그런 기록들이 있는지 없는지 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 사마르칸트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마르칸트에 있는 구르에미르에 있는 그 티무르 원정도입니다. 저도 갈 때마다 좀 막 찍어가지고 버전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몇 년도에 어디를 갔다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티무르 이야기는 제가 그만하고 이제 그 사마르칸트 부하라 쪽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앙카라 전투에서 보여준 그 티무르 군대의 그 파괴력에 놀란 유럽 사람들이 나름 이제 티무르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핸델이 이제 뭐 티메르논가 하는 그 오페라까지 뭐 지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히스토리컬 팩트인데, 저걸 런던에서 이제 뭐 초연을 했고, 그러니까 티무르를 뭔가를 기리는 유럽 사람들의 어떤 그 예술가라든지 학자들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찾긴 찾았습니다만,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학자는 그 티무르의 그 군사적인 그 전략 전술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정말 좋아했다. 그래서 좀 영국에서 그런 티무르의 전략 전술을 배워가지고 이등 국가였던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갖다가 파괴하는데 활용했다. 그런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거는 그건 뭐 영국 자료를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어떤 학자가 또 그렇게 기록한 학자들 연구한 분석한 학자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뭐 그래서 제가 보통 뭐 13세기는 뭐 징기스칸 시대고 14세기는 티무르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이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계속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게 티무르의 그 원정 방식은 여러 번 같은 데를 가서 이제 파괴시키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인데, 제가 이제 그 별별 자료를 다 찾다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티무르 루비라고 하나 있던데, 그냥 티무르 루비가 있는데, 이게 그 티무르가 이란을 정복하러 갔을 때 그 이란의 어떤 왕조의 왕이 가지고 있던 그 루비라고 하더라고요. 루비인데, 이게 이 루비가 이제 그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이 루비가 바브르가 저 북인도로 넘어갈 때 그 루비를 가져갔었고, 그 루비가 무굴 제국 때 보관돼 있다가 영국이 무굴 제국을 침략 지배하면서 영국이 그 루비를 약탈해서 엘리자베스 여왕 왕관에다가 그거를 가공해가지고 뭐 했다는 말이 있던데, 근데 제가 그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은 그 루비 하나가 지금 시가로 100억입니다. 100억. 예, 크기로 보면 지금 시가로 100억인데, 그러면 제가 뭐 좀 쓸데없는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루비 하나가 100억이면은 티모르가 도대체 페르시아, 아랍, 인도, 저 터키까지 가가지고 가져온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거 다 어디 갔냐는 거죠. 이게 다 어디 갔냐는 거죠.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2014년부터 이제 16년까지 2년 동안 제 이나 대학이 다시켄트 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나 유니버시티 인 다시켄트라고 해서 IUT라 그러는데, 제가 거기 2년 이제 파견 나와서 근무하면서 제 옛날 역사연구소에 제 친구들도 자주 보고 이제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티모르가 그렇게 많이 원정을 다니고 전리품 다 빼들어 와가지고 뭐 델리는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가지고 저기 뭡니까 네루 수상이 티모르 제일 싫어하고 델리가 다시 도시로서 기능을 회복하는데 50년 넘게 걸렸다고 이제 뭐 기록에 나와 있다 그러는데, 야, 그 정도 약탈해 가지고 왔으면 지금 티모르가 가져온 그거 다 어디 갔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 분명히 이게 티모르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러시아 남부 초원에, 카자흐스탄 초원에서 내려온 우즈벡이라고 하는 집단들인데, 그럼 뭐 샤이바니 칸인지 그때 내려와서 이제 이 티모르 제국을 멸망시킨 샤이바니 칸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즈벡 한국이 되고, 그다음에 우즈벡 한국이 부하라, 히바, 코칸도로 나누어진단 말이죠. 그럼 분명히 그러한 과정에서 티모르 제국의 티모르가 가져온 엄청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엄청난 전리품들이 누군가 가져가는 거. 제가 이제 나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또 하나 더 다른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 타시켄트 가시면 뭐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동방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과학 아카데미 산하에 이제 동방연구소가 있는데 역사연구소가 두 개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그 과학 아카데미가 동방연구소하고 제가 다닌 역사연구소가 있습니다. 동방연구소는 순수하게 아랍 페르시아만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연구소는 이제 뭐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 하는데 뭐 인류학하고 미술학 다 하는데 동방연구소는 딱 주로 페르시아 아랍 쪽 연구만 하는데 그 제가 다녔던 그 과학 아카데미 역사연구소 바로 옆에 그 아카데미 동방연구소가 있었는데 제 친구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지금 과학 아카데미 동방연구소 지하에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는 중세 페르시아 문헌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럼 저한테 하는 말이 지금 지하에 보관되어 있는 저 페르시아어로 된 그 엄청난 책들이 제대로 번역이 되고 분석이 되면은 세계사가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놀라운 게 2015년일 겁니다. 제가 우즈벡에 그 IoT 있을 때였으니까 오만 정부가 그 동방연구소의 지하에 보관되어 있던 그 페르시아 아랍 자료를 갖다가 보관하는 도서관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도서관. 아주 현대식으로 이제 전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오만 정부가 돈을 투자해서 그 자료를 갖다가 이제 햇볕을 보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 박물관을 도서관을 지어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거기 가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사마르칸트 부하라에서 제가 봤던 것들을 이제 그 보통 사마르칸트 이야기하면은 이제 뭐 알렉산드로스가 나옵니다. 나오면서 이제 뭐 아름답다는 말은 들었지만 뭐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티모르를 적으면서 이런저런 자료 인터넷에 뒤지면서 제가 찾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게 제가 찾은 이제 그 이미지 자료인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게 원래 그 사마르칸트 고대부터 그 징기스칸의 몽골 군대가 와서 파괴하기 이전까지의 사마르칸트라고 이제 보건도를 그려 놓았고 보시면은 전부 이 주변에 이 성벽이 보입니다. 성벽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징기스칸 몽골 군대가 와서 사마르칸트 파괴하고 지금 이제 그 사마르칸트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아프라시압 언덕이라고 있습니다. 아프라시압 언덕. 그 밑에 아프라시압 박물관에 그 이제 우리 그 한반도 사신도 또 이제 있고 이제 그런데 그 이제 파괴하고 난 이후에 이제 티무르가 새롭게 소위 말해서 티무르 도시라고 만든 것이 이 부분이고 이것을 확대하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제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상상해서 그냥 마음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이제 방금 보았던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복원시키지 않았냐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은 그 원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뭐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제 뭐 성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정원을 만들고 이제 이런 뭐 기록이 있다고 저는 일단 그 책을 보기는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정원을 만들고 해서 아주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유라시아에서 가장 그 명품 도시가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좋다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다 사마르칸트 다 데리고 왔고 좋은 거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티무르가 만든 사마르칸트는 철저하게 계획도시고 그 당시에 정말 첨단의 기술이 다 동원이 되었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뭐 그 클라비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클라비오 그 신부가 이제 적어놓은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또 복음도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뭐 스페인어나 페르시아나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뭐 솔직히 말씀 못하겠습니다. 못하겠고 사실 뭐 클라비오의 이 기록이 그 당시에 사마르칸트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가장 좋은 기록이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 판단이
판단은 됩니다. 예. 뭐 시장을 묘사한 것도 있고, 묘사한 것도 있고, 여기 또 뭐, 여기 뭐, 또 외국학자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사마르칸트가 아시아 무역 절반을 차지하는 번영의 도시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티모르 박물관 가면은 그냥 상상도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려놓은 건데, 예.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 이제 좀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고, 여러분들이 좀 이제 답을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 문제고, 이제 제가 남은 시간 한 15분 정도 되는데, 15분 동안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좀 문제거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 이제 그 티모르가 역사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느냐, 공헌을 했느냐라고 이제 그 제안을 찾아봤는데, 왜냐면 그게 또 들어가야 되니까 찾아봤더니, 토인비 같은 경우는 아예 뭐 티모르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안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학살자다, 잔인한 놈이다, 뭐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일부 학자들은 또 보니까 이 티모르가 그 중앙아시아 지역을 통일할 당시에 그 주변 국제 정세가, 제가 징기스칸하고 비교합니다만, 태무진이 몽골 고원을 통일할 때 그 주변 지역 정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몽골 내부에서 통일전쟁을 할 때 당시에 외부 세력도 극도로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몽골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태무진이 뭐 어찌 보면 마음 놓고, 외부 세력 그것이 마음 놓고 이제 몽골 고원을 통일하는 그 과정을 진행시켰는데, 마찬가지로 이 티무르도 그 나중에 저 뭐 미르 후세인하고 이제 뭐 이런 그 내전에서 그 통일을 이끌어내기까지 외부의 그러니까 페르시아나 이 아랍이나 인도 쪽이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통일된 강력한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 티무르나 태무진이 이 자기들 국내의 그런 그 사항을 정리하고 통일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저는 이제 나름 분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페르시아와 아랍의 축적된, 그때 이제 14세기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9세기, 10세기, 11, 12, 이 13세기까지가 이제 지금 아랍과 페르시아의 정말 어떤 그 과학과 건축 기술, 이게 거의 절정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티무르가 다 사마르칸트로 옮겼다. 그리고 이제 이 사마르칸트를 통해서 결국 이제 뭐 유럽으로 이게 또 전파되는 그런 역할을 했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뭐 사실은 제가 뭐 연구 논문이라든지 제가 본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고, 그다음에 특히 그 우즈베키스탄 학자들은 아주 좀 너무 좀 국소주의적인 그런 그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이겁니다. 티모르 왕조의 이 과학기술과 건축기술이 바브르가 북인도 가서 무굴 제국을 세우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무굴 제국까지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그 관심이 많은 것들이 돔이었습니다. 돔 양식 그 건축물이었는데, 그 이제 제가 그 우즈벡에서 발견하는 그 학술지라기보다는 이제 일반인들 상대로 하는 교양 학술지인데, 거기에서 제가 찾은 자료입니다. 이 스쿠르 아스카로프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제 이 필리포 브루넬레스키 뭐 잘 아시죠? 피렌체 이제 그 대성당 돔을 올린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돔 양식의 그 건축 기법이 실제로 티무르 제국의 그 돔 양식 건축 기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탈리아가 이제 아랍과의 그 무역을 많이 하면서 다른 어떤 유럽 국가들보다도 그 아랍과 페르시아의 그 과학 기술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가면서 이제 뭡니까 저기 르네상스 시대가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미켈란젤로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이런 브루넬레스키라든지 이런 그 정말 천재적인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뭐 저보고 이제 좀 뭐 제가 우즈벡이라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나 이런 그 건축가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은 아닐 것이고 분명히 어디선가 배웠을 것이고 그런 것들 과연 어디서 배웠느냐 라고 이제 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풀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개만 시켜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여기 뭐 서유럽과 뭐 이슬람을 연결하는 이제 무역 중심지 피렌체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이탈리아에 나오는 그 돔 양식의 성당에 나온 성당을 짓는 돔 양식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피렌체에 나오는 그 대성당 돔인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이 사진과 그 티모르 때 만든 뭐 메드레사라든지 뭐 구르엠이라든지 이런 거 비교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저는 뭐 건축 기법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 그게 이제 뭐 당연히 건축 기법도 다를 것인데 그건 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사마르칸트에 세워진 티무르 당대 티무르 제국의 건축물들은 당연히 페르시아 건축물에 영향을 받았다. 왜?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 건축가들이 다 사마르칸트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13세기, 뭐 12세기, 하여튼 그 페르시아에 나와 있는 이런 돔 양식의 건축물들이 사마르칸트에 거의 흡사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술탄 이제 뭐 바고트 요 모술레움이 이스파한에 있는 것인데 여기 있는 그 문양 있죠, 문양. 이 문양이 사마르칸트 티무르 그 건축물의 문양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구르에미르고 이 구르에미르 티무르 지금 관이 있는 구르에미르고 뭐 아신다고 이제 티무르하고 이제 티무르 그 후손들 여기 이제 묻혀져 있고 실제 진짜 관은 지하에 매장돼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여러 차례 들어가봤는데 지하에 들어가 봤는데 지금은 못 들어가게 죽어도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줘도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여기 이스파한에 있는 이제 뭡니까 여기 모스크인데 이게 또 부하라에 있는 또 그랑 아주 비슷한 또 그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건축 모양이라든지 여기 또 이제 플로라 양식의 이런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사마르칸트에 거의 똑같습니다. 흡사합니다. 이거는 진짜 뭐 사마르칸트 거라 해도 뭐 다 100% 믿을 판인 거예요. 이제 천장, 돔 천장을 이제 찍은 것인데, 이게 이제 뭐 티무르 제국 때 만든 건 아닙니다만, 왼쪽에 있는 것만 이제 울루그베기 메드레사가 이제 15세기 초 건축물이고, 나머지는 다 17세기 우즈벡 한국식 때 만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세 개의 이제 컴플렉스가 이제 뭐 레기스탄 광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신 것 같이. 그리고 이 틸라코리 여기는 이제 신학교, 그러니까 신학교 겸 이제 사원, 이슬람 사원 겸 이게 유일하게 그게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린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위에 천장을 실내 올려보면은 황금색으로 엄청 세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마치 이게 돔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평면으로 보입니다. 평면으로 보일 만큼 정말 나뭇잎으로 황금색 나뭇잎으로 정말 세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포토존에서 제가 찍은 겁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세르도르 마드레스인데 여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그림이 궁금해가지고 또 자료를 뒤지고 찾았는데 한 명의 학자의 자료를 제가 찾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 정설인지 다수설인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 소개를 그 사람이 한 게 왜 이 금기시대에 있는 이 그림 이거를 저기 건축물에다가 그렸느냐 이슬람에 위배되는 것인데
이랬더니 뭐 우즈벡 칸들이 뭐 몽골 초원을 그리워해가지고 뭐 이 가제를 그리고 뭐 하고 뭐 이게 이제 그 같은 시대 건축물이 저 부하라에 또 있습니다. 뒤에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책을 보면은 이게 뭐 사자라고 하는 책도 있고 어떤 책은 호랑이고 뭐 제각각입니다. 근데 왜 이 그림을 그렸느냐 하는 것은 독일의 학자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은 뭐 칸이 몽골 고원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초원을 그리워하면서 초원에 뛰어놀던 동물들하고 근데 또 사람 얼굴 사실 이게 또 가장 문제인데 뭐 어떤 데는 또 이게 뭐 조로아스트교 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우리 저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지마할입니다. 타지마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타지마할 모습이고 타지마할의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자료를 갖다가 아주 힘들게 제가 인터넷상에서 찾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저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나중에 또 좀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이슬람 그 메드레사가 그 밑에 좀 파이고 물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반사되게 만드는지 그건 아시는 분은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어떤 책에 보면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이게 메드레사가 있으면 그냥 땅이 아니라 푹 파서 이제 물을 채우고 지금 아주 타지마할처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 문서를 제가 문헌에서 이 기록을 제가 보고 원서는 아닙니다. 원자료는 아닙니다. 학자들의 주장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학자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이런 식이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우연히 찾다 보니까 이 방금 말씀드린 세르도르 이 메드레사가 이렇게 물에 비친 그런 물론 비가 와서 이제 비친 것 수도 있는데 그 레기스탄 같이 보셨지만 가운데가 푹 꺼져 있습니다. 꺼져 있기 때문에 이 꺼져 있는 부분에 물을 채워서 예전에는 그걸 사용했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 그 역사 채널 보니까 뭐 역사 기록에는 타지마할이 2개다라는 이제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역사학자들이 왜 2개냐 계속 하나를 찾았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여기에 반사된 게 2번째 거라고 이제 뭐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무굴제국과 연관성을 이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은 드는데 과연 히스토리가 팩트는 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비비아닌 모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즈벡에서 가장 큰 비비아닌 모스크고 파괴됐던 것은 거의 다 이제 독립 이후에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복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랍어 여기 그 외대 그 아랍 전공하신 교수님이 여기를 가셨다가 이 건축물의 아랍어 글자가 잘못됐는지 철자를 하나 고쳐줬다 그러시던데 뭐 그런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괴된 걸 다시 우즈벡에 다시 그렸기 때문에 오타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가시면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대로 된 글이 맞는지. 그러니까 요 뒤에 보이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비비아님이고 그러니까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구르에밀이고 구르에밀 바로 옆에가 길 건너 바로 옆에가 레기스탄 광장입니다. 그 레기스탄 광장 바로 뒤에가 비비아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사마르칸트는 걸어서 모든 걸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걸어서 다 보실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이 도로가 옛날에 있던 도로 그대로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도로를 갖다가 포장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 샤이진다 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제 누군가 저 무함마드의 직계 후손이 여기 우즈베키스탄 지역을 갖다가 이제 전도할 때 오신 그 후손이 여기 이제 뭐 매장돼 있고 여기 이제 티무르가 아흐메드 야사비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카자흐스탄, 투르키스탄에다가 지어준 모슬렘입니다. 부하라 잠깐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슬람 샤만이 이제 그 모슬렘이고
이건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니까. 그래서 이 건축물이 9세기 후반에 만들었다 그러면 사실 이것도 돔이고 이 돔을 만드는 기술도 사실은 이미 이 페르시아와 거의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돔 건축을 본격적으로 이 자유롭게 만들었던 지역은 페르시아가 아닌가. 물론 뭐 로마의 뭐죠 그 펠리온인가 뭐 그 구멍 뚫린 거 그게 뭐 로마에 때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이런 거 비교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하라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요거 이 건축물은 특이하게 아주 소개가 많이 되는 겁니다. 아신 바가 그래서 뭐 불교, 조로아스트교, 이슬람 이 흔적이 다 남아 있는 다시 말하면 중앙아시아의 어떤 문화의 어떤 중첩적인 그런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이 건축물이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라한조 시대 때 이제 건축물들이 나옵니다. 카라한조 시대 때 건축물. 부하라에 있는 그 칼란 미네라트라든지, 예, 그다음에 요거 칼란 모스크. 이 모스크가 아까 봤던 그 이스파한에 봤던 그 자미 그 모스크하고 이제 그 구조가 거의 흡사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울루그벡 마드레사가 있고, 그다음에 미르 아람 마드레사. 소련 때도 이제 유일하게 오픈했던 이 마드레사가 이 미르 아람 마드레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이게 부하라에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아까 어떤 그 세르도르 그 마드레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건설한 것인데, 이것도 새가 있습니다. 새가 있고, 그다음에 요 사람 얼굴은 그 사마르칸트에 있는 사람 얼굴이 거의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연구한 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건 또 뭐 조로아스트교에 나오는 뭐 새다라고 또 나오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이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깊이 있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뭐 말씀드린 고백한 것처럼 제가 페르시아 원자료와 뭐 아랍 원자료 또 뭐 중국 자료를 제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제가 어떤 나름 연구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반대로 제가 많은 또 질문거리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티무르 그 제국의 그 길을 보면은 국기를 보면은 그 티무르 제국 국기가 사몬입니다. 사몬. 동그라미가 3개가 있는데 저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있다가 해인사를 갔는데 절 그 지붕 이 세모난 요 부분에 똑같은 그림이 있대. 똑같은 그림이. 사몬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게 뭔지 깜짝 놀래 제가 알아봤더니 그 조계종 그 기라고요. 조계종기. 조계종기도 똑같은 티무르기하고 똑같은 사몬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연구할 거는 정말 많은데 제가 지금 또 뭐 그걸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은 없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좀 넘게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개인적 소회와 더불어서 그 차카타이 칸국의 분열에 따른 티무르의 등장 그리고 원정에 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사마르칸트라든지 부하라 도시를 이제 훑어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 티무르의 어떤 파괴적인 그 문명의 파괴자와 건축왕 내지는 건설자라고 하는 약간 이중적 이미지를 제가 이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이제 건축 기법들을 그 형태들을 많이 설명해 주시면서 많은 그 문제 제기와 함께 사실 이제 페르시아와 이슬람 문명의 어떤 융합적 성격을 많이 이제 강조하시면서 이제 많은 문제 제기를 이제 던져 주시고 발표를 마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오늘의 지정 토론자 선생님 두 분 선생님들의 일단 토론을 듣고 또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평래 교수님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외국어대학교 이평래입니다. 발표자 얘기 잘 들었고요. 이건 그냥 겸손의 말씀이 아니고, 팀으로 좋은 책 쓰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좀 꼼꼼히 잘 읽어봤습니다. 본인은 대충 썼다고 그러는데 어디 대충 쓴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제 몇 가지 또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또 이제 청중들한테 질문을 던지셨는데,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기억을 토대로 해서 오늘하고 조금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그 책을 그때 이제 받고 읽고 나서 우선 이제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티무르를 당시에 이제 몽골계가 아니고 티르크계다. 이렇게 책에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이거를 우즈벡 책을 많이 참고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았는데, 오늘 마치 이제 교정을 해주셔서 몽골계라고 그렇게 교정을 해주셔서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명확하게 몽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주자 후손이니까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티르크화된 몽골계, 몽골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분이 예를 들면 이제 몽골 후손이니까 몽골어는 잘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 현지니까 티르크는 했을 거고요. 이제 페르시아를 했느냐 못했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저는 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문맹이었을 텐데요. 문맹이 어떻게 배우느냐? 그거는 간단합니다. 그거는 구술을 하고 누가 읽어주면 되는 거고, 당시에 이제 지금 사마르칸트라든지 티무르가 활동했던 지역이 페르시아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이 교양인 같으면은 페르시아를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언어적으로 공헌이라는 거는 티르크어를 페르시아어 반열에 올려놓은 게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아주 절대적인 기여죠. 흔히 말하는 차가타이 이제 티르크어로. 그렇다면 이 방향, 그러니까 언어에도 대단히 조예가 있었던 사람일 거다. 여러분들 가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문맹이 어떻게 책을 쓰느냐. 여러분들 유명한 이 마르코 폴로 역시 대부분의 학자들이 문맹이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책을 썼죠. 그거는 가능하니까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왜 티무르는 원정만 했는가. 사실 이거는 좀 드리기 송구스러운 말씀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티무르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모든 것을 망기칠람을 했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영지에 보내면서도 감시자를 보냈습니다. 자식까지 못 믿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국가 체제 내지 식민지 관리를 하는데 제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요가 생기면 즉시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면 원정지에서 다시 반란이 일어나면 다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연구 대상인데요. 지금까지 연구 결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당시엔 현재 우즈베키스탄 자신의 이제 국가뿐만이 아니고 제국뿐만 아니고 이 원정지 전체를 제도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행정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물론 초보적인 행정 체계를 갖췄겠지만 제도적인 어떤 걸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제하고 정말 생각이 다른 부분이고 일반적인 학자들의 생각하고 다른 부분인데, 역사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칭기스칸은 파괴하고 티무르는 건설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칭기스칸은 실제로 파괴만 했습니다. 건설할 줄 몰랐죠. 이거는 이 사람 모자라서가 아니고 당시 시대적인 어떤 그러니까
그거였죠. 이 정착지에 가서 파괴를 하고 약탈을 해왔는데, 티무르도 역시 정착지에 가서 파괴를 했지만 기술자들을 데려왔습니다. 인재들을 데려왔죠. 그 인재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고향인 사마르칸트를 세계 최고의 도시로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좀 이 생각이 다르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학자들의, 그러니까 통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칭기스칸하고 이 티무르하고 결정적인 다른 점이 뭐냐면, 칭기스칸은 죽을 때까지 초원밖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티무르는 오아시스에서 자랐고, 또 한편으로 보면 초원의 군사력을 인정했던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초원과 이 오아시스를 통합을 해서 국가를 건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칭기스칸보다는 한 시대, 그러니까 이 앞서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티무르의 이런 이 정책을 취한 것은 칭기스칸이 죽은 이후에 후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칭기스칸 시대 때는 이 정착지대에 가서 파괴를 하고 물건만 가져오면 됐는데, 그 아들 손자대에 가면은 이 정착지대를 관리하면은 항구적인 수탈이 가능했구나. 티무르 시대는 당연히 이걸 따른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 이 설명하시는 이제 뭐 그걸 당연히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한번 조금 좀 좀 한번 제고를 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원정만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원정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제도하지 못한 당연한 기결이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파괴를 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 많은 보석이 전리품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 전리품이 바로 현재 남아있는 사마르칸트라든지 우즈벡에 남아있는 많은 마드라사라든지 이런 아까 소개한 이런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보석이라든 진주를 가져온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항구적인 보석, 당시에 뭐 최고로 발달했던 인도라든지 서아시아, 뭐 페르시아를 비롯한 이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세계 최고의, 그러니까 건축 도시를 만들어 놓은 게 이 티무르였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그 보물 찾을 필요 없이 이게 바로 보물이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절름발이는 어떤 책에 보면은 어렸을 때 강도지다가 뭐 이렇게 다쳤다는 설도 있고, 이제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쟁 중에 그랬다 설이 있는데, 조금 이따 한번 기회가 되면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포 문제는 이제 그림에 나온다면 할 말이 없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이 대포가 이제 상용화 가능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잘 몰라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 이게 이제 좀 혼란스러운 게, 예를 들면 이제 티무르 제국 시기하고 몽골 제국을 비교를 하면서, 몽골 이제 이 칭기스칸이 태무진이죠. 이 몽골 초원을 국내를 통일할 무렵에 외부가 혼란스러워서, 그러니까 몽골 군대에 개입할 외부 세력이 없어서 통일전쟁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이거는 조금 사실하고 팩트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칭기스칸이 몽골 초원을 통합할 때도 금나라가 흔히 말하는 EJ, 엄청난 이간질 정책을 했죠. 그러니까 외부가 혼란스러워서 개입을 못한 게 아니고 그 직접적인 개입을 뚫고, 그러니까 통합을 이뤘다. 그렇게 이해를 보통 하고 있고요. 티무르 제국 시대는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티무르 제국의 동부 지역은 혼란스러웠지만 서부 지역은 제가 볼 때는 비교적 안정이 돼 있었습니다. 오스만 튀르크라든지 인도에 있는 여러 왕조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이 9세기에 이 사마니드 영묘, 그거는 사만조 때인데요. 사만조가 페르시아 왕조니까, 페르시아 이슬람 왕조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이 페르시아에서 들어온
그 양식을 그대로 베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제 쭉 들으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라 기억도 아릿까릿하고요. 선생님께 이제 질문 겸 제 생각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저도 사회자가 아니면 몇 마디 좀 첨언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시간이 벌써 9시 30분이라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나중에 첨언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 이어서 이영희 박사님께서 한 10분 내외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앙카라 대학교에서 오스만사를 전공한 이영희입니다. 이제 송동기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공한 오스만 제국 역사에서 티무르 제국의 티무르는 오스만 제국에게 참담한 패배를 안겨준 군주입니다. 앙카라 전투에서 패배한 오스만 제국의 바이지드 1세는 포로가 되어 사마르칸트로 압송되었고 오스만 제국은 10년간의 페트레트 데브리가 시작됩니다. 그로 인해서 비잔틴 제국의 수명은 50년간 더 연장이 됩니다. 티무르의 뛰어난 군사적 재능은 이슬람 사회와 유목사회의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뛰어난 승리의 월계관이 사마르칸트입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장인과 학자, 공예가들이 사마르칸트에 강제 정착하면서 사마르칸트는 몽골의 침략으로 항폐해졌다가 다시금 전성기를 구가하는 실크로이드의 진주와 같은 도시로 성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건축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돔 양식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거의 돔 양식의 극성을 이룬 나라이고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의 시장은 비잔틴 제국의 멸망 이후 비잔틴 제국 사람들이 대거 이탈리아로 이주하게 되면서 이제 르네상스가 촉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마르칸트의 돔 양식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벽화에 새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코끼리를 지고 가는데 이건 이제 아라비아 나이트의 로크 전설의 새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중국말로 하면 이제 대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새가 이제 코끼리를 잡아먹었다고 해서 이제 대붕으로 이제 로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평래 선생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티무르의 원정이 단순한 군사 원정이냐라는 의문에서 저는 이 발표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토론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이제 이 군사 원정의 이제 방향성을 한번 제시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군사 원정의 진행 지역을 러시아, 오스만 제국, 샴, 할렙, 바그다드 모두 이제 중요한 교통로에 위치한 도시라는 점인데요. 바로 이제 1386년에서 88년 이란 아제르바이잔에 이르는 3년간의 원정, 그리고 1392년에서 97년간의 3년간의 중동 원정, 그리고 1398년에서 99년 1년간의 인도 원정, 그리고 1399년에서 1404년 아나돌루, 이란, 이라크 지역의 7년간의 원정과 그리고 대망의 중국 원정인데요. 이것은 바로 킵착 항국에 위치한 초원길, 그리고 오스만 제국, 그리고 이란, 테브리즈, 아제르바이잔, 콘스탄티노플로 이어지는 실크로드의 본길, 그리고 샴, 할렙, 바그다드의 레반트에서 홍해, 걸프만으로 이어지는 해상길을 티무르가 공격하여 붕괴시키고 이 모든 이득을 사마르칸트에 집중하여 실크로드 무역을 독점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나, 이거에 대한 항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제 제닛 아부가 저술한 유럽 패권 이전의 13세기 세계 체제에서 말하는 실크로드의 여러 지선들이 티무르에 의해서 지선들이 모조리 정리가 되었고 본선만 남게 되었고, 이 본선이 실크로드 무역, 이 본선만 남기는 게 티무르의 실크로드 무역의 재편의 결과고 그의 원정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원정 결과로 인해서 다른 지선들에 위치한 도시들이 대부분 약탈됨으로 인해서 실크로드의 무역이 좀 더 수축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선이 활발하게 운영된 게 아니라 티무르의 원정에서 살아남은 지선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크로드 무역의 마지막 번영을 구가한 게 티무르의 사마르칸트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목입니다. 예, 이영희 박사님 의미 있는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일단 논의를 좀 집중하기 위해서 두 분 지정 토론자 선생님들의 코멘트와 뭐 질문에 대해서 송동원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약간 오늘 저희가 마련한 특별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원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예, 예, 예. 예, 그 토론 감사드립니다. 전론 발의 부분은 제가 하여튼 관련된 자료들을 뭐 제가 찾을 수 있는 만큼은 찾았는데, 약탈했다고 하는 그 자료가 좀 소수설이고, 뭐 전쟁에서 당했다는 게 거의 다수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하포는 이제, 사실 아까 말씀 세미라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징기스칸의 군대도 이제 공성전을 위해서 이제 포를 사용했다 그러고, 이제, 근데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성전을 위한 하포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티무르가 연전연승했던 그 비기 중에 하나가 포를 전쟁터에서 바로 이제 전투하는 데서 사용했다는 이제 그런 자료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냥 소개만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선생님 말씀하신 저도 이제 책을 적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 그 책에 내린 결론은 결국 이제 실크로드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다. 저도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게 완전 통일된 그런 국가들보다는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사마르칸트라는 도시 기능 자체가 이제 실크로드의 교차로 십자를 했기 때문에 실크로드가 죽어버리면 사마르칸트 죽는다라고 저도 이제 나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르칸트를 살리는 것은 결국 길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제 그런 저도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동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특별 순서인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특별 초대석을 마련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을, 귀한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선생님께 각각 마이크를 이제 넘겨드려서 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도 좋고, 아니면 뭐 본인의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업무라든지 여러 관심 분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희대학교 사학과의 강인욱 교수님 계시죠?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예. 혹시 죄송합니다. 혹시 화면 공유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잠깐 자료를 준비해서요. 예, 간단하게. 예. 사실은 제가 오늘은 저는 전공이 이제 일단 먼저 너무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한테 이렇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전공 고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논의들에 대해서 제가 감히 숟가락 하나를 얹기가 어려워서요. 제가 뭘 준비했냐면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티무르 무덤이 발굴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선생님들? 예, 1941년도 그게 독소전쟁 발발하기 딱 3일 전에 이게 발견돼가지고 티무르의 저주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논의된 것들 중에서 제가 고고학적인 자료 몇 개를 준비해서 간단하게 좀 공유를 하면서 이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선생님들. 예, 이게 지금 제가 시간이 간단하게 하자면 이게 지금 그때 81년도에 발굴 장면인데요. 그때 스탈린이 이제 이걸 지시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뒷모습 보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게라시모프라고 아주 유명한 형질 인류학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그 당시 스탈린이 이거를 왜 발굴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 많은데, 하여튼 스탈린 시절에 이반 뇌제, 이반 그로즈니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발굴되었었거든요. 그것이 아마 이 사회주의 때 일종의 그러한 선전 도구로서 쓰여주고 싶었던 것인데, 이때의 발굴품들이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사마르칸트 고고학연구소 지하에 지금 아직도 보존 처리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갔을 때도 이렇게 이게 지금 티무르의 관입니다. 관인데 아직 이렇게 남아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뭐 보시다시피 이게 원래 관에는 금박을 다 입혔을 겁니다. 근데 금박을 지금 이게 다 지워지는데 전혀 보존 처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 관제 발굴에 가장 피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전 세계적인 영웅을 이런 식으로 발굴한 적은 없는데 전 사실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발굴됐던 유물들이 지금 이렇게 대부분 이 허름한 종이에 쌓여져 있었다는 거, 제가 그때 이제 조사를 하면서 같이 보존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따가 또 이제 그 유네스코에서 또 한번 코멘트 주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티무르의 스탈린 시절의 발굴에 대해서 지금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게 여기 지금 이제 저희 조사한 장면이 있고요. 아까 그 절름발이 이야기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 이주연 박사님께서 번역하신 책에는 이 티무르가 절름발이 살았던 흔적이 없다라고 기록이 없다는 실제로 나오신 봤는데 실제로 뼈를 조사한 결과 오른팔과 오른 다리가 절름발이고 삐었던 흔적이 정확히 남아 있습니다. 예컨대 이게 보이시죠? 이게 이 왼쪽이 사진이 이것이 오른 손인데요. 여기 가운데 이 팔꿈치가요, 지금 이게 완전 붙어 있습니다. 연골이 없이. 이게 강직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뻗을 수가 없는 아마 이런 상태였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대퇴골에 붙어 있는 우리 저기 왜 이제 넓적다리뼈인데요. 보다시피 이쪽 변형이 상당히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다리도 상당히 심하게 못 이용 못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고고학적 말씀드리자면은 젊었을 때 훔치다가 삐었냐 아니면은 뭐 전쟁 중이냐, 저는 거의 100% 전쟁 중으로 보고 싶은 게요. 만약에 젊었을 때 도둑들과 같은 상태로 이렇게 뼈 변형이 왔다 그러면은 이런 험난한 유목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사위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의 성인으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었을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그거는 아마 이 사람은 이미 상당 시간에 어떤 지위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칠 때, 이게 지금 보면은 뼈가 계속 좀 자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손상이 가고 난 다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는 뜻인데, 이거는 이 사람이 이러한 높은 지위를 얻고 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전쟁 중에 부상이 좀 더 하고 싶고요. 이게 티무르의 인골입니다. 발굴 당시에.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 나오셨습니다만은 몽골로이드냐 아니냐, 좀 되게 오즈벡으로서 본다면 자존심 문제인데, 이 사람은 명백한 몽골로이드의 특징이 보이고 있는 게요. 요 눈장이 되게 넓고 여기 광대뼈가 되게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전반적 특징이 이거는 사실 이게 스탈린 시절 발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약간만 중앙아시아나 그쪽에 닮았어도 아마 그쪽으로 몰고 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몽골로이드라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한 것을 봐가지고는 아마 이게 구체적으로 바를라스 지역의 몽골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아마 고고학적으로 상당히 증명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은 간단한 코멘트고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정확하게 보존되어 있지 않고 티무르에 대한 발굴 보고서가 없습니다. 없고, 게라시모프가 이 사람이 보건 전문가거든요. 물론 당성도 되게 높았었고 아주 유명한 당원이었는데, 이 사람의 회고록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지금 유물도 지금 이렇게 상당 부분 이렇게 썩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부르 티무르의 인골 부전도 발굴됐고요. 티무르의 아들들도 발굴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물론 역사적 논쟁도 물론 정말 중요합니다만은, 일단 발굴되어 있는 유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힘을 모아서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게, 예, 제가 정말 비전공자입니다만은 그래도 이 고고학을 한다는 약간의 그런 전공성으로서 약간 한 숟가락 얹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고학자의 입장에서 티무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 다음으로 오늘 이제 발표하면서 아니면 토론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페르시아 문화의 한국 최고의 전문가이시고, 현재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에 계시는 신양섭 교수님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신양섭입니다. 티무르만큼이나 자주 언급된 말이 페르시아 같았어요. 그만큼 페르시아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많은 할 얘기가 있지만은 제 전공과 관련된 페르시아 쪽과 관련돼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사실 페르시아 문화예요.
근데 오늘 저 송 교수님은 다행히도 중앙아시아 문화가 페르시아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접해본 중앙아시아 전공자들 대부분은 페르시아 문화가 중앙아시아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것은 너무 억측이고, 사실 그 중앙아시아의 문화 자체가 전부 다 페르시아 문화에서 넘어간 것들이에요. 이것은 티무르 이전부터 이미 그 아까 사만 왕조 이야기도 나왔는데, 아까 보여주신 그 무덤은 바로 이스마일 무덤이에요. 사만 왕조에.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미 페르시아 문화는 중앙아시아로 넓게 퍼져 있었고, 11세기 경서부터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족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제 거기 거주민들이 투르크 쪽으로 변해가면서 그랬지, 그 이후에도 페르시아 문화가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문화가 뭐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은 페르시아 문화가 지금도 이어져 내려온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발표하신 것 중에 딱 두 부분만 제가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 그 피렌체 성당과 관련해서 피렌체 성당의 돔 문제, 이것이 어떻게 사마르칸트의 영향을 받았을까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이태리 그 건축가나 예술가들이 중앙아시아까지 몰려가서 연구를 하고 검토해서 왔다면 모를까 훨씬 더 가까운 이란 땅에 그렇게 많은 그 예가 보이는데 일부러 사마르칸트까지 갔을까라는 점입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그 이영희 박사가 돔 건축 양식이 비잔틴 거다 그러는데 그것도 조금 잘못됐어요.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은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 이란 남부의 그 시라즈 근처에 비샤프르가 있습니다. 사산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 수도 중에 하나인데, 그 건물 유적에 보면 이미 그때 돔 건축 양식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소피아 성당보다도 수백 년 먼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돔 건축 양식의 최초 발명자들은 사산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 페르시아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끊임없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전쟁은 곧 문화 교류니까, 그래서 이 돔 건축 양식이 그대로 비잔틴 건축 양식으로 넘어가서 비잔틴 그 교회들 건축 양식으로 많이 활용이 됐고, 이것이 나중에 또 역으로 이슬람으로 수출돼서 이슬람 모스크들이 전부 돔 건축 양식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까 거기서 말씀하신 저 피렌체 성당이 사마르칸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그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요. 피렌체 성당을 세울 때 이 무거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돔을 얹지를 못해서 무척 고민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이제 올리면은 무너지고 올리면 무너지고 이래서 고민을 하다가 힌트를 얻은 게 바로 페르시아 건축 양식에서 나오는 바로 솔타니에가 있습니다. 이란에 잔전 지역에 가면 솔타니에, 그것도 역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이 솔타니에가 뭐냐면 바로 몽골 황제 올제이투의 무덤입니다. 처음에는 무덤으로 지은 것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제 올제이투가 자신의 무덤으로 사용했는데, 이 올제이투 솔타니의 무덤은 돔 천장이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얇게 이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게를 견딜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피렌체 성당도 똑같이 돔 중간에 이제 비어 있는 이중으로 돔을 올림으로써 해결했다. 그래서 피렌체 성당은 바로 솔타니에의 건축 양식을 본받았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솔타니에를 소개하는 그 항목에 보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소개 항목을 보면은 이 건축 양식이 바로 피렌체 성당, 심지어는 타즈마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돔, 그리고 이란 땅에 나중에 16세기 이제 17세기 사이에 세워진 그 이맘 모스크, 그 유명한 에스파한의 이맘 모스크, 이런 것들이 다 이중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피렌체 성당은 바로 이란에 있는 솔타니에의 그 건물,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타즈마할 얘기인데,
타지마할이 중앙아시아 건축 양식. 물론 타지마할 건설한 무굴 제국의 건국자 바브르는 티무르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혈연적으로는 연결이 되는데 무굴 제국 그다음에 더군다나 타지마할 건축을 할 당시에 무굴 제국이 중앙아시아 쪽과 거래를 많이 교류를 많이 했을까요? 페르시아하고 교류를 많이 했을까요? 사실 그 1501년에 사파비 왕조가 건국되면서 사파비 왕조는 국교를 시아파로 선택하고 신학에 열을 올립니다. 왕들이 신학을 적극 지원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시인들이 후원자를 잃어버려요. 예술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부 무굴 제국으로 이주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무굴 제국 그 궁전에는 전부 페르시아 시인들이 페르시아어로 시를 쓰고 페르시아 건축가들이 거기서 건축을 하고 글로 다들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무굴 제국의 공식 용어는 다 페르시아였어요. 외교 문서도 페르시아어로 쓰고 왕실에서 자기네들끼리 사용하는 언어만 차가타이 터키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페르시아인데 거기에서 샤자한이 자기네들이 데리고 있던 그 건축가들이 페르시아에서 건너온 즉 이란 땅에서 건너온 건축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타지마할을 지었는데 아까 송 교수님께서 그 앞에 물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게 바로 페르시아 정원의 건축 양식입니다. 그것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서 이란 땅에 있는 10몇 개의 정원들이 묶여가지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어요. 이 페르시아 정원이 그만큼 유명한데 그것을 이제 차하르바오라고 그러는데 정원이 4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로 갈라서 4개로 쪼개는 정원이다. 이게 타지마할도 전형적인 페르시아 정원 건축 양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조로아스터교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조로아스터교에 4가지 신성한 요소가 있습니다. 물, 불, 흙, 바람. 그러니까 불은 그 안에다 피워놓는 게 불이고 물이 그 앞에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 흙을 쫙 깔아놔서 화단을 가꾸죠. 그리고 담장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페르시아 정원에는 담장이 없어요. 자, 이런 그 4가지 요소를 해가지고 만든 게 페르시아 건축 그 정원입니다. 정원 양식. 그러니까 이 타지마할은 페르시아 정원 양식에다가 건축 양식이 합쳐진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건축 양식의 특징을 얘기한다면 돔과 A번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A번은 페르시아어고 그것이 아랍어형은 이완이라고 부르는데 아랍어 발음으로는 옥스퍼드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죠. 이완이라는 건축 양식은. 그래서 A번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 앞에 정면에 아주 엄청나게 큰 문, 화려하게 장식된 문, 그게 A번입니다. 아까 그 예시해 놓으신 그 레기스탄의 그 마드라사들 전부 다 그 앞에는 전부 A번이 있죠. 모든 건물들이 다 A번이 있어요. 페르시아에도 다 A번이 있고. 이것이 이제 페르시아 건축 양식의 특징입니다. 이래서 돔과 A번 이 2가지가 페르시아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제 예이고 이제 하나만 더 덧붙여서 설명해 드리면은 아까 그 설명하면서 사자 같은 호랑이 왜 호랑이가 있고 가젤이 있고 뭐 새가 왜 나오고 이러는 건데 그 사자 같은 호랑이가 아니라 사자입니다. 사자 같은 호랑이. 왜냐하면 그 마드라사 이름이 시르도르죠. 시르가 사자라는 뜻이고 도르가 있는 사자가 있는 마드라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자 그림이 있는 마드라사. 그러니까 호랑이가 아니라 그 건축 이름 자체가 사자입니다. 사자가 있는 마드라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자 그림이고 그런데 이 사자나 이 가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페르시아 신화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옛날 페르시아 신화하고. 그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에 가보면은 벽면에 맨 사자입니다. 사자가 제일 많아요. 사자는 페르시아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자가 그려져 있고 그 페르시아의 전통 국기 지금은 이란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국기 무장이 조금 바뀌었는데 전통 국기들을 보면 그저 이전의 왕조들도 국기를 보면 쉬르 호로시드라고 불러요. 그 막 국기를. 쉬르가 사자고 호로시드가 태양입니다.
사자와 태양이 나란히 있는 국기에도 그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페르시아 건축 중에 상당 부분의 사자는 곳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슬람 시대에도. 뭐 이슬람에서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데 그러지만 그것은 이제 정통 아랍 쪽이고 페르시아 쪽에서는 이렇게 생물체의 그림들을 곳곳에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 그림이고 아까 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 새도 뭐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페르시아 신화에 나오는 시모르그입니다. 시모르그는 저 조로아스터 경전 아베스타에도 등장하는 전설상의 엄청나게 큰 새예요. 오늘날 이란 항공의 그 로고, 이란 국립항공이죠, 이란에. 이란 항공의 로고도 바로 이 시모르그를 이게 도형화시킨 겁니다. 이게 비행기니까 날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시모르그예요. 그 전설상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로 시모르그. 그러니까 사자나 새나 뭐 이런 그 동물의 문양들은 이 페르시아 신화, 설화 이야기하고 깊은 관련이 있고 페르시아 건축가들이 가서 건축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응용을 했겠죠. 자 이제 뭐 이제 그 정도로 해두는데 몇 가지 덧붙인다면 뭐 이 티무르 절름발이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언제부터 다쳐서 절름발인지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이건 이제 영어에서 티멀레인이라고 부르죠. 티몰레인. 네. 그게 이제 페르시아 티무레랑에서 건너간 거예요. 티무레랑, 랑이 절름발이라고 해요. 페르시아에서. 그래서 티무레랑 이렇게 이제 그게 넘어간 건데 절름발인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송 교수님 발표하신 것 중에 이제 사마르칸트에 있던 정원들의 이름의 의미가 조금 잘못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나그시자헌 같은 것은 나그시자헌은 이 세상의 정원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림이란 뜻입니다. 오늘날 이맘 에스파한에 있는 이맘 광장의 원래 이름도 나그시자헌 광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 뜻이 조금 몇 가지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뭐 그 밖에는 저도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고요. 티무르와 관련돼서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 발표자분께서 발표하시면서 여러 가지 제기하셨던 문제 제기에 약간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열쇠로서 페르시아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특별 초대석 마지막 순서로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센터 추진단의 김덕순 팀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고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계신가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추진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덕순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유네스코 아태무용유산센터 연구정보실장으로 있었고요. 현재는 지금 세계유산 쪽으로 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참 유익하고 저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는 것 같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게 우즈벡의 어떤 사마르칸트의 어떤 그 티무르의 왕조에 대한 얘기지만 사실 페르시아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고 들으면서 좀 더 이렇게 폭넓은 이해가 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이런 학술적인 이런 거보다도 최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둘러싼 어떤 방향성의 변화가 있고 그 방향성에 지금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정확히 말하면 저희가 해석과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유산이 이제 그 유네스코가 1970년 세계유산 협약이 되고 나서 약 1151개 정도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세계유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그전에는 이제 뭐 물리적인 보건이나 관리 쪽에 많이 치우쳤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 세계유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어떤 물리적 보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유산이 가진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보호하자,
라는 그런 추세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세계유산의 어떤 가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은 국가가 정해준 탁월한 보편적 가치만을, 왜냐면 그 국가가 그런 세계유산에 등재하니까 국가가 정한 세계유산 가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어떤 한 딱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세대를 통해 내려오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거기에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그때의 시각에 보는 그 세계유산이 각각 다른 의미와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의 세계유산은 그런 것보다도 국가가 어떤 선정한 그 어떤 헤게모니, 세계유산의 가치, 그것만을 가지고 세계유산에 등재하고 그게 홍보가 되고 그게 방문객들이라든가 이런 관광객들에게 전파가 되고 학교에 교육이 되고 이런 최근에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유산을 이해하는 데서 그거 말고 그 소외된 다른 가치들, 또 아는 다른 입장에서 보는 세계유산의 가치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것들이 이제 이해가 돼야지 통합적으로 세계유산을 이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의들이 좀 많이 세계유산 보호를 할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제 최근에 이제 군함도 문제, 뭐 한국 사례기는 하지만 2015년에 일본이 이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라고 해서 이제 군함도를 이제 세계유산에 등재를 했는데요. 사실 그거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어떤 근대화를 상징하는 어떤 유산으로서 등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인 강제징용의 역사도 같이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동일한 세계유산을 놓고 여러 가지 다른 입장에서 그거를 보면서 의미와 가치를 찾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세계유산을 좀 더 다양하게 이해하자는 추세가 많이 있었고 그런 필요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하고 유네스코가 이제 그 세계유산, 뭐 이거 꼭 군함도 사례는 아니지만 다른 세계유산 안에서도 굉장히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터키 하기야 소피 성당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논란이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세계유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거 이외에도 그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아니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세계유산의 의미와 가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일반 대중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특히 정보기술을 이용하든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든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일반 대중이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그 세계유산을 이해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 세계유산 해석센터를 지금 설립 추진 중에 있고요. 요게 이제 내년 1월 초에 이제 공식 설립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거를 이제 준비하기엔 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아니면 중장기적인 어떤 사업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제 개인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이제 앞으로 센터에 나갈 방향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다양한 세계유산의 어떤 가치와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로서 지금 실크로드도 저희가 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실크로드가 이제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교역로였기 시작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동서양의 어떤 문화적 교류가 있고 그것들이 어떤 그 안에 있는 세계유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지금 현재로 남아 있긴 한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아마 사마르칸드도 2001년인가요? 세계유산에 등재되긴 했지만 지금 어떤 그런 역사적, 건축적 이런 이런 차원의 심미적 차원에서 세계유산을 보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 세계유산을 가진 그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해 당사자는 어떻게 보느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저희가 이제
그 실크로드 차원에서 그런 실크로드 안에 다양한 세계 유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가 되면 좀 더 실크로드 안에 있는 세계 유산을 그냥 어떤 역사적인 거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좀 더 현대 사회에서 좀 쉽게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좋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실크로드 쪽도 세계유산의 어떤 그런 것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중앙아시아라든가 그쪽에 관련이 많으시고 또 중동도 마찬가지신데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부분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겠다는 방향은 아직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이라는 게 꼭 세계유산만 있는 건 아니고 무형유산도 있고 기록유산도 있는데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세계유산을 좀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들, 특히 무형적인 요소를 같이 가미해서 하는 부분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교수님들이라든가 연구자분들께서도 관심이 많이 가져주시고요. 특히 이제 중앙아시아나 이런 중동 쪽에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지면 추후에 한번 이런 자리든 어떤 다른 형식으로든 자리를 마련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좀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좀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팀장님 고맙습니다. 유무형 자산을 비롯해서 세계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좀 새롭게 좀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여기 계신 학자분들, 연구자분들과 많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0시 7분인데요. 약속된 시간이 좀 늦었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발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석박사 과정생들에 대해 그런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코멘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서너 분만, 두세 분 정도 질문과 코멘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마이크를 켜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 하나만 보여줄게요. 예, 이수 교수님. 네. 공유 하나. 예. 보여요? 예, 잘 보입니다. 그 정말 강의 재밌게 잘 들었어요. 특히 또 신양섭 박사가 성동기 박사 부분을 보완을 해줘서 도움이 됐고, 또 김덕수 팀장께서 마지막으로 실코드 방향까지 해서 저는 굉장히 유익한 모임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지도를 열심히 보면 문제 해결이 돼요. 이게 이제 징기스칸이 아까 성동기 교수 얘기했다시피 그 세계 정복을 할 때 했던 오트라에서 호레점샤 제국 왕국이잖아요, 그죠? 그 호레점샤가 이제 징기스칸에 망하고 나서 이제 이 지역에 일칸 제국이 생겨요. 그 같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일칸 제국 뒤에 이제 티무르가 등장한단 말이죠.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티무르 이후에는 이제 사파비 왕조가 들어서거든요. 이게 500년입니다. 이게 이제 호레점샤부터 이제 일칸 제국, 티무르 제국, 이게 사파비까지 정확히 480년이거든요. 한 지역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어떤 이제 네이션 스테이트, 어떤 국민 국가, 어떤 20세기적 국가 개념으로 보면은 이게 막 아이덴티티가 헷갈리는데, 한 문화권에서 500년 동안 축적된, 그러니까 문화사 개념으로 실크로드를 이제 보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그 맥락을 놓치기가 쉽다. 그래서 이제 실코드 연구가 우리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 항상 이제 이게 트랜스내셔널한 문화사적인 개념으로 좀 중청적으로 통합적으로 이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계속하는 거거든요. 500년 동안 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예술이나 건축이나 지식의 인프라스트럭처나 소위 말하는 거버넌스가 공유되어 왔는데 거기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권 속에서 축적되어 왔다는 개념이 더 적확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 여기서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논의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일 정도로 하나의 통합된 문화적인 이제 주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사실 이제 후일 오스만 터키를 통해서 또 르네상스 시대 유럽으로 갔던 게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겠고 이슬람이라는 게 사실은 이 아랍적인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좀 벗어나야 돼. 아랍이라는 것은 이 오아시스한 불모에서 문화적 하부 구조가 축적돼 있지 않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급질해 급질. 거기다가 지금 이슬람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토양은 페르시아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지마할에서부터 스페인의 알함브라에 있는 그라나다까지 이 맥락을 흐르는 본래에는 페르시아 문화가 중심인 거죠. 그죠? 그게 이제 한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틀 속에서 우리가 이슬람 문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뭐 그 점을 다 아는 거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티무르 문제도 저도 뭐 이제 사마르칸트 이카스 한국 대표로 했으면서 1년에 몇 번씩 가니까 뭐 주전공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제 그 사람들하고 뭐 십수년 동안 논의를 해보면서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아니잖아요. 티무르는. 그러니까 이제 티무르가 난 징기스칸의 후예다 했으니까 정치적으로는 몽골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에스닉 아이덴티티는 터키예요. 지금 우즈벡 사람들도 이제 뭐 터키계니까. 그러니까 에스닉 아이덴티티는 터키고 문화적 아이덴티티는 페르시아예요. 종교적 아이덴티티는 이슬람, 순니 이슬람 중에서도 수피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면 낫겠다. 그래서 뭐 티무르가 몽골계냐 터키계냐 아니냐 그 논의보다도 지금 이제 DNA 이제 염기 서열이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DNA 염기 서열하면 강인욱 교수 계시지만 이게 어떤 종족적 분류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 실코드는 완전히 이제 섞여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아이덴티티다. 어떤 정치적 후위로서 아이덴티티는 몽골 자기 스스로 선언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종족적 아이덴티티는 터키다. 우즈벡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터키계라고 생각하고 티무르를 완전한 자기의 어떤 종족적 조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적 아이덴티티는 페르시아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 이슬람은 종교적 아이덴티티는 수피다. 이렇게 하면 이제 훨씬 좀 이제 접근하는 데가 좀 쉽고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노명환 교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이 많은 사람의 사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수 교수님 고맙습니다. 또 뭐 발언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질의나 아니면 코멘트 해 주실 분. 네, 그러면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이 돼서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 저 세 분 그 특별 초대석 그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다음에 이수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분들을 종합해서 성동기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코멘트 한번 하시고 예. 예. 하여튼 예,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시기를 보고 했는데도 제가 좀 시간이 간 줄 몰랐네. 하여튼 저는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이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중앙아시아계를 가더라도 항상 그 길을 조금거리고 몰라듣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또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 하나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역사를 만드는 그래서 그걸 어떤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뭐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게 해주시고 좋은 코멘트 해주시고 좋은 오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장시간 동안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웠고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런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노명환 교수님께 참여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일요일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